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용감한 기자들이 오니까 저도 자신감이 뿜뿜이네요. 네. 이 두 분 저기 물 좀 주세요. 물도 안 드렸네. 네, 뭐 양배추. 네, 양배추즙 요즘에 유행이더라고요. 이게 또. 그래요? 네, 이게 약간 디톡스 되는 거. 디톡스 된대요? 디톡스 되고 그리고 이게 요즘 장 건강을 지키자. 이게 유행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 뭐 피부도 이렇게. 좋아지고 뭐 이렇게 그 유행이더라고요. 물 대신 양배추로. 네. 자,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은하수팜에서 준비한 양배추 스틱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농축산물만을 엄선해서 판매하는 은하수팜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양배추 스틱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양배추가 원래 위와 소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 건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양배추 그냥 생으로 씹어서 드셔도 속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이거를 은하수팜이라는 회사에서 양배추를 스틱에 담았어요. 그래서 국내산 양배추를 엄선해서 속이 편안한 건강을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일단 스틱형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훅 뜯어서 드실 수 있고요. 속이 더부룩하실 때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특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때 살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맛있대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사과 맛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아요. 사과 맛. 예, 양배추 얘기하고 있는데 사과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양배추 속에 사과가 들어가 있다. 양배추 속에 사과가 들어가 있다. 예. 달콤한 사과. 예. 맞아요. 자, 양배추 특유의 향과 맛 때문에 조금 먹기 곤란하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말씀 바로 하신 대로 사과를 넣어가지고 편안한 목 넘김으로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진보 채널에서만 홍보를 해온 은하수팜은 믿을 수 있는 쇼핑몰로 양배추 스틱 이외에도 레몬즙, 토마토즙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은하수팜 양배추 스틱으로 속 건강 지금부터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은하수팜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더보기란을 통해서 공식 쇼핑몰에서 만나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일단 맛있다고 하니까 애들도 줘봐야 되겠다. 이거를 나중에는 유리잔에다가 넣어서 색이랑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색인지. 그러네. 색도 궁금하다. 농도도 진짜. 좀 궁금하고. 농도도 궁금하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네, 맛이 사과즙 같은데 양배추. 예. 양배추 하나 더 잡숴. 양배추 즙만 양배추 먹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사과를 첨가하셨나 봐요. 그렇군요. 네. 자, 두 분 드시면 바로 이어서 다음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수팜 사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특히 이 유명한 인기 많은 두 기자가 이렇게 제품을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네. 정주 선배 쇼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계신 분이.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네, 역시 박동광입니다. 저 못 알아보실까봐 말 안 걸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정주를 쇼폼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쇼폼의 제왕은 이정주다. 거의 200만, 300만 맨날 200만, 나오는. 300만. 네. 광고는 안 들어오고 소송만 들어오고. 쇼폼 많이 해봤자. 소송만 들어온다. 네, 주진우 의원이 왜 소송 안 합니까? 소송하라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러니까 엄한 데서. 네. 저도 어제 하나 받았는데 찬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받으셨나요? 어제도 하나 받았습니다. 나 진짜 국민의힘은 진짜 너무 힘드네요. 하나 끝나면 하나, 무혐의 받으면 또 하나. 무슨 계속. 릴레이로 하고 있네요, 진짜. 저한테 해달라니까 왜 안 해줘? 이정주한테 하세요, 제발. 저는 그래요? 그만하시고, 제발 국민의힘이요, 제발. CBS 이정주로 가시라. 소송전으로 뜨고 싶어요.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진짜. 그만 좀 하십시오. 다 무죄 나요, 어차피. 그럼요. 그 무혐의 처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하는 결국에는 거죠. 저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 좀 골탕 먹어봐 이거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인데 제가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박형광 맞춤형. 이거 저 때문에 이정주 해주시는 거 맞죠? 그런 것 같아. 저희가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살짝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어르신, 특히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안심하시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재구매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자, 구매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게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게 벅벅 긁게 맞아요. 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요거 글루타셀을 뿌려주시면 이렇게 진정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서 특히 시원해진다면서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이거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일단 네, 뿌리고 나면. 기분이가 좋다. 그럼요. 네. 네, 아이들 보챌 때 이런 거 확 뿌려가지고 와 이렇게 해주면 네, 애들이 놀이하는 줄 알고 또 넘어갈 수도 그렇겠네.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양배추 먹이고. 그렇죠. 자, 이것도 먹자. 네, 그렇게 해서 예, 자 아이들 육아로 지친 우리 어머님들 취재 편의점 보시고 들으시면서 좀 기분 좋으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이고 할머님들 할아버님들도 요새는 많이 육아하시거든요.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치지 마시고 네 가을 됐으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산책 나가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아 됩니다. 그러게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네. 좀 선선해요. 저녁 예. 아침 저녁으로는 예. 오후엔 좀 덥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나 봅니다 예. 정말로. 자, 우리 그 박형광 기자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바로 오는 길인데 아 힘들었습니다. 기자. 새샷을 안 묶였죠? 예, 7시 반부터 줄 서시더라고요.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맞아요. 줄 엄청 길어요. 7시 반부터 갔는데 네. 그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처음부터 좀 뭔가 고압적이에요. 맞아요. 선배, 맞아요. 예, 그 네. 이제 문 딱 해가지고 요만큼만 열어놓거든요. 네. 밑에 서류만 이렇게 주라고. 네, 아. 네. 예, 그거부터 약간 좀 그렇고 네. 일단 들어가서 줄을 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네. 딱 한 3분 저는 네. 보고 왔거든요 인터뷰를. 네. 아 이게 뭔가 네. 이게 약소국의 서러움이라고 할까. 아, 우리 약소국 아닙니다. 우리 네. 약소국 아니고요. 이제 우리 옛날에 전후에 그 뭐지 그 군대에서 먹는 거 뭐예요? 미국 군에 미군 부대에서 옛날에 막 던져주면 초콜릿 같은 거 주고 아, 할 때. 예, 그거 뭐 주고. 전투 식량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기부미 초콜릿 우리 이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세대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 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아. 어깨 당당히 펴고요. 우리 OECD 11대 경제대국이고요. 국방력 6위권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다릴 네. 때 서서 기다려야 돼요. 1시간 넘게. 아 그죠. 그 줄 쫙 서 네, 있잖아요.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없어요. 저 있을 때 벽에 붙으라고 그렇게 왜 이렇게 벽에 붙으라고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이 미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지아주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한미 동맹이 과연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박형광 기자 말씀대로 옛날에 전후 무슨 1950년, 그렇죠. 1948년 뭐 그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보수 정치인들의 인식 개선이 너무나 필요하다. 네, 달라진 시대에 달라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정주 기자 오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최혜병 특검에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체포영장 2번 청구하면서 요때 윤석열 이종섭이 수차례 통화를 했다. 그리고 특검이 보니까 이종섭 그때 귀국할 때 방산회의 어쩌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바로 안보실. 윤석열의 안보실이 기획을 한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최혜병 사건 전문 기자. 네, 제가. 근데 이거 그 사건 자체가 네. 그때부터 뭐가 얘기 안 됐냐면 외교부 쪽에 물어보니까 이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호주 대사로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 방산 빅4 나라 중에 이제 호주가 포함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격하에서 가거든요. 장관이 사실 호주 대사는 듣기로는 국장급인가? 맞아요. 네, 예. 여기서 가는 자리라서 그 자체가 그때도 굉장히 이 사례 자체가 유일무이했어요. 그런 식으로 발령내는 것도 급이 안 무슨, 맞죠. 네, 무슨 이종섭이 뭐 군사 전문가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달아날 때부터 사실은 김태호 안보 1차장 네.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주도했다. 네. 근데 이제 이종섭이 그때 공처 수사 받고 한 5일 만인가 나갔는데 저희가 취재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유죄라고 확신했던 게 깡통폰.
네, 폰 제출하니까 핸드폰 바꿔가지고 네. 깡통폰 제출하고 왔어요. 그 당시에. 공수처에다가. 네네. 네, 본인이 당당하면 그러니까 그 폰으로 전화를 한 거죠 당시에. 네, 본인이 당당하면 자기 폰 내고 가면 돼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이미 그때 3월 4일인가 3월 5일인가 그쯤이었는데 네. 깡통폰 제출하고 출금 당할까봐 미리 폰 제출해서 자기는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예. 급히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소환 못하니까. 네. 근데 이종석 갔을 때 이제 우리 장앵커님하고 저도 있었고 맞아요. 저희는 이제 돈이 없어서 MBC처럼 그 브리즈번 가는 비행기 네. 저는 사실 그때 네, 브리즈번 우리 이정주 기자라면 충분히 가서 진짜 질문하는 기자. 제가 공항에 비행기사 세워놓고 절반만 줘서 배 타고 왔습니다. 진짜. 네. 저희 그 예. 회사 이게 국장님이 그러더라고 다음 예. 날 뭐 MBC한테 물 먹었다. 예. 돈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 이거 물 슬프다. 먹은 게 아니라 돈 없으니까 물 먹은 거를. 슬프다, 슬퍼. 예, 물론 MBC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돈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비행기표 예. 끊어서 면세점에 숨어 있다가 같이 타는 게 어렵습니까? 사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당시에 그 저희가 현장에서 라이브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들어가서 취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너무 비싸더라고. 비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치. 이미 우리 밖에서 충분히 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최혜병 특검팀도 또 다른 상당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 김정한 목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보고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현 장관 당시 이제 경호처장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경로는 기정사실이고 임성근의 뒷배가 누구였는지 임성근 구명로비의 뒷배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왜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는지 그렇죠. 사실상 박정훈 대령의 구속을 지시한 배우가 윤석열 아닌지 여기까지 지금 수사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이번에 롤렉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CBS 단독이에요. 녹화. 예. 저희 또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저희 지금 특검팀 TF에서 이제 한 건데, 네. 예. 김건희 씨의 이 끊이지 않는 명품이 저희 진짜 할 때마다 근데 사실 특검 수사팀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여기서도 처음에는 뭐 처음 들어온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그라프, 반클리프. 그러니까 네. 수사관들도 잘 몰라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 제품이 어떻게 있는지도 들어보고 나서 뭐 샤넬백까지는 들어봤지만. 네. 근데 특검 수사팀도 어느 순간에는 그 증언이나 어떤 진술을 받으면 명품 진술 나오잖아요. 네네. 상당히 신빙성 있게 두고 수사해요. 예전에는 흘려들었거든요, 사실. 네네. 왜냐면 이게 뭐 내가 뭐 줬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네. 수사하다 보면 예, 그리고 그런 게 실체를 찾기 전까지는 네. 범죄 혐의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품 갖고 와라 결과적으로 뭐 그때 보면 뭐 토비 언니, 토이 언니 네. 이런 것처럼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김건희의 어떤 실상이 명품 중독자다. 예. 예. 돈 대신 일단 이런 물건을 받아요. 참. 예. 고가의 물건을 받고 그거를 받으면 그 액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 네. 그러네. 네, 반클리프 정도 와야 인사해주고, 그러니까. 참담하죠. 네, 인사 조치해주고, 예. 뭐 디올백 이런 거는 그냥 뭐 조만한 파우치가 많았어. 진짜. 혹시 나 밥할게 할게요. 뭐 요런 정도. 그러니까. 네, 아주 투명해요. 예. 비례 아주 원칙. 등급에 맞게 네. 예, 딱딱 네, 진행이 예측 되는 것 가능합니다. 같다. 비싼 거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1억 4천인가 김상민 검사요? 1억 4천. 예. 이배용 국가 교육위원장이었나요? 금거북이. 네, 예. 금거북이. 4.5돈? 네. 4.5돈. 예. 근데 그 하나만 줬다라는 게 좀 드러난 게 하나인 것 같고 그쵸.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민의힘 더 사정의 많겠죠? 발급, 네, 예, 김상민 검사가 네. 자기 돈이었을까요? 1억 4천이? 예?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 신용환 교수가 저희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두 글자 대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글자 대기업과 김상민 검사는 관계? 예, 그런 건 아닐까? 의심입니다, 의심. 예.
의심이군요. 의심. 예. 근데 두 글자 되게 취재 좀 해주세요. 삼성, 현대, LG 다 두 글자. 아니 꽤 많대요. 아, 거기 아니라고 두산, 그랬어요. 뭐 아, 거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체로 다 두 글자. 세 글자를 찾기 힘든데 제가 보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어딘지 취재해 보겠습니다. 아, 여하튼 자 윤석열 내외의 이 부정부패의 끝은 어디인가? 뇌물창고 빨리 찾아서 가봐야 되겠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겠다. 야, 이런 브랜드도 있었어? 뭐 이러지 않을까? 진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드러나지 않은 유경옥의 것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찾아야 된다. 예, 거의 뭐 보물선 수준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작가님께서 주제를 적어주셨는데 미디어 권력이 된 유튜브 언론 이렇게 제목을 써주셨어요. 주간경향에서 이제 팬덤 권력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재원 국민의힘 직업이 최고위원인 네. 최고위원 전문 국회의원 이분이 보수 유튜버들도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충분히 경청해야 된다. 이제 어제 또 이런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데 저희도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영향력이 없진 않습니다. 아, 엄청나죠. 장윤선 취재편에서 나오고 싶어서 난립니다, 다들. 예. 예, 없진 않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간경향에서 이제 기사를 내고 뭐 타이밍이 왜 이 맥락에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기사에. 그 이때까지 이 유튜브 언론이라는 것이 공론화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딱 지적하면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막 튀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 유튜브라는 게 일단 사람들의 인식에 그 왜 화살촉 막 뭐 어그로 끌고 뭐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가져와서 유튜브 언론에 덧입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 언론, 유튜브 기반의 언론은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원래 언론이 있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플랫폼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혹자들은 이 유튜브라는 게 되게 새로운 어떤 구조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유튜브를 되게 멀리해야 되는 것, 안 좋은 것, 배척해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예. 그렇군요. 일단 이번에 이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는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부가 서비스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예, 부가 서비스. 그런데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튜브도 미디어, 뉴미디어, 언론의 그 범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진 위상. 그러니까 언론으로서의 어떤 미디어, 뉴미디어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이제 부여받은.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가 아니다. 이제 망법상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뉴미디어로서 언론을 하는 매체로서의 자기 역할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아마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저 기성 언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그 이정주 기자는 네.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모두가 저희 다 당사자예요. 그쵸. 예, 정 선배도 유튜브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질문하는 기자. 저는 반 유튜버 반 기성으로 그 경계에 예, 계속 예. 계시죠. 예. 예. 반반이네. 예. 예. 반인 반수 뭐. 제가 양쪽을 다 해봤잖아요. 예. 예, 양쪽을 다 오가면서 뭐 낮에는 뭐 낮에는 네. 관군 뭐 밤에는 뭐 저 지리산 뭐 예를 들면 뭐 네. 게릴라전 게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시대의 어떤 전환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양쪽에 이제 장단이 있긴 한데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술 혁신 네. 이런 거에 따른 어떤 하나의 고찰할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면 아이들 쇼츠 중독되고 뇌가 팝콘뇌가 돼서 뭐 도파민 호르몬 이상 증상 나와서 집중력 떨어지고 그 미디어 이런 거 중독 때문에 나중에 책 읽기 못하고 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스마트폰 쓰잖아요 다들. 예. 기술 혁신이라는 게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신문이나 방송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정보를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그렇죠. 바로 찾을 수 있고 본인이 또 인터넷이나 이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증권, 뭐 재산 관리 모든 걸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기술의 혁신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뉴스조차도 과거에는 하나의 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문이면 그 신문 조중동 네. 뭐 예를 들면 그 툴 안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딱 신문을 두세 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 근데 그렇게 주입되던 게 스마트폰으로 옮겨오면서 네. 처음에는 다양한 걸 접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왜냐면 또 사람이 재미를 찾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튜브 쪽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집중하게 된 건데 네. 이 부분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과 의뢰고 여기를 가치 판단하려고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름 뭐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지만 의미 있는 기사죠. 네, 저는 근데 이 기사에 다 동의하진 않아요. 읽어봤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김호준 이제 겸공이라는 컨텐츠를 딱 집어넣고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지.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 기사를 그 동의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냐면 이 유튜브 생태계나 현재 뉴미디어 생태계 중에 가장 매운맛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 샘플이 취재 편의점이면 네, 기사가 안 돼. 생각보다 할 말이 없었을 거야. 기사가 안 돼요. 네. 그리고 개엄 당시에 뭐 따지고 보면 경향이 더 많이 기여했냐 취재 편의점이 기여했냐 이렇게 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따져보잖아요. 막상 규모에 비해서 할 말 없을걸요. 네, 그때 서부학 교수 나와서 네. 뭐 우리 이제 뭐 학예한송 왔을 때 그런 위기 때마다 그리고 즉시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는 일단은 레거시 미디어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검증하고 검토하고 양쪽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그렇죠. 있지만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봐요. 그 장점은 레거시 미디어가 스스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왜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욕먹거든요. 왜냐면 당장 부장이 그러면 너 뭐 친윤계, 친한계 뭐 여러 계파가 있는데 네. 당내 어떤 장동혁의 어떤 권력 구도 가지고 이번에 인선한 거 가지고 얘기를 쓰는데 네. 그 친한계 얘기는 들어봤어? 친윤계 얘기는 들어봤어? 장동혁 계파가 없으니까 뭐 중도층 영남은 들어봤어? 네.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네. 근데 그거는 레거시 미디어의 장점이라고 저는 사람들은 꼽지만 네. 그 장점은 자기가 쟁취한 게 아니다. 예, 현재 그냥 가만히 안주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예, 혁신이. 요거만 좀 여쭤볼게요. 곽상원 의원이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소신 발언이라고 했는데 이동영 작가는 다음 경선이 어려울 거다. 그게 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좀 흥미롭죠. 네, 흥미롭다. 네,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우리 박형환 기자는 뭐 이 곽상원 의원의 주장과 이동영 작가의 현실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네. 그 유튜브 권력 그냥 김어준을 찝어서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이시지만 네. 저는 뭐 사장님이라고 뭐 이걸 옹호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 김어준을 찝어서 이 사람이 권력이 강하게 가지고 있고 뭐 민주당 흔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뭐 저는 민주당이 김어준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 생각은 잘 안 해요. 근데 물론 영향은 받겠죠.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 주권자들,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유튜브 김어준의 시청자는 많냐? 김어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맞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김어준이 말한다고 근데 무조건 주권자들이 다 100% 옳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보는 분들이 가치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 김어준이 본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말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 휘둘린다. 이거에 동의를 일단 못 하겠고 그렇게 치면 이제 장윤선 선배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언론 권력, 유튜브 권력이 있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노동 강도가 세다. 그렇죠. 이런 권력 갖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곽상원 의원께서도 유튜브 방송을 나오셨는데 곽상원 의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고 뉴스공장도 나오셨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것을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나를 왜 안 불러주냐. 그래서 그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활자원 배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다. 그러면 조선일보의 지면이 한정돼 있는데 그 모든
의원들의 말을 다 실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골라서 우리가 편집을 해서 실리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러면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되게 가치 있는 어떤 말과 행동이 있다라고 네. 하면 누구든 부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오히려 이제 취재 편집점이라고 쳤을 때 정윤 선배가 오히려 막 나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건데 이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 국민들이 그리고 또 애청자들이 하루에 매일 아침에 최소 30에서 40만의 국민이 그 채널을 틀어놓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은 김어준 프로그램을 틀어놓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일단 정보가 많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다종다기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 창고를 개방을 하죠.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은 그 채널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를 살기 때문에 영향력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됐든 조국혁신당이 됐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정치인들이 뭐 목매냐? 물론 출연해서 본인의 이제 어떤 그 컨텐츠를 홍보하고 싶은 뭐 그런 욕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를 활용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그 자기 일인 거죠.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 그 밖에 언론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하든가. 그쵸.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재밌고 유쾌하고 즐겁게. 저는 김어준 씨는 방송을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 볼펜 기자들의 한계를 맞아요.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게 그 자체로 권력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미디어에서 감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라서 시청자들은 찾아다녀요. 오늘 그렇죠. 김어준 들었는데 내가 동의가 안 돼. 그럼 취재 편의점 오시는 거고요. 취재 편의점 들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질문하는 기자 또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한 하나를 타깃으로 놓고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사회에서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다 듣고 두루 섭렵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그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딱 하나만. 하실 얘기?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네. 동의하는데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민도가 높아져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 증거가 저는 그래 봐요. 김어준 씨가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 인정을 하고 예. 저도 기자로서도 다만 그 김어준 씨가 말한 거를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거기에 열성 지지자들 내지는 시청자들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조국 사태 조국 전 대표의 이번에 이제 입장 표명이 좀 늦었잖아요. 강미정 네네네. 대변인 문제를 가지고 네. 그게 조금 김어준 쪽에서 김어준 이제 방송에서 조금 삐끗하니까 바로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비판을 하죠. 예, 김어준 씨라고 해서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는데 예. 이걸 이틀 뭉개셨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일을 뭉갠 거야. 주말까지 해서. 예, 예. 김어준 방송에서 그 강미정 대변인 사태를 안 다뤘어요?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요? 바로 다루지 않았죠. 예. 이거 사실 뭐 제 PR이지만 제일 빨리 다룬 방송이 접니다. 그렇군요. 목요일날 바로. 오전에 기자회견하고 나서 제 저녁 방송 때 바로 다뤘어요. 금요일 아침에 저희도 강미정 씨가 출연했어요. 예. 그날 유일하게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방송이 이 취재 편의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그날 통화했는데, 능동적으로 통화했는데, 대처했습니다. 저희 예. 방송은 좀 부담스러운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인지 그건 아니고요. 나오시기까지는. 근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강미정 대변인 사태로 저희가 뭐 좀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이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잘못했다. 예. 그 진짜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거를 오늘 다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예. 예. 굉장히 늦었네요. 그거는 늦었죠. 조금 최소한 금요일 날은 다뤘어야 돼요. 왜냐면 그쵸. 하루 예. 지났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랬어야 됐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늦었다.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몰라요. 그 제작에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뭐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스공장은 어쨌든 그 김어준이란 사람의 관점도 들어가지만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달라붙어 있는 작가분들만 7, 8분이 되세요. 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쫙 나열해서 어떤 게 가치 있는지 어떤 네. 걸 선별해서 전달 드리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누구를 섭외해야 되는지를 그 전날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네. 어쨌든 그 남의 회사 얘기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오찬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처음에는 뭐 마늘과 쑥 얘기하면서 분위기 좋더니 이제 끝내는 특판도 하지 말고 특검 연장도 하지 마라. 대통령이 거부권 써라. 뭐 이런 주장합니다. 자, 이정주 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전형적인 제가 이걸로 주변에서 내기 한번 했거든요. 내기.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장동혁 대표가 그 취임할 때 일성이 끌어내리겠다 했어요. 맞아요. 그럼 저 자리에서 어떻게 끌어내는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보자 네. 했는데 저는 반대로 베팅했죠. 절대 그렇지 않다. 오. 이게 장동혁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영수회담일 수가 있다. 이를테면 오. 이게 여야 지도부회담. 네. 장동혁 1.5선 당에서 0.5라고 불리는데 그쵸. 이 어떻게 이런 자리 갑니까? 저 지금 정청래 대표랑 서 있는 거 있죠. 정청래 대표 저 정치 구력 자기의 모든 걸 걸어가지고 운이 굉장히 좋아야 당대표 올라오잖아요. 네.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올라와요? 앞으로 살면서. 그래서 절대 저기서 돌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할 것이다. 저는 네. 베팅했거든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나왔고 야, 이정주 딱 맞췄네요. 예. 사실 나머지 얘기는 본인도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당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당에서 이제 야 가서 이렇게 강성 지지잖아.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극우 유튜버들 네. 장동혁에게 요구했던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지금 면피할 명분이 필요해요. 네.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게 보시면 타깃을 잘 보시면 되는데 특검법 개정, 뭐 내란 특별재판부, 네. 대법관 증언 이런 문제잖아요. 이거 다 성격을 보세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가요? 이런 법안들은 사실은 장동혁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법원을 보호하는 것, 네, 보수적인 법원의 식구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현재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유튜버들 네.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최소화시킨 거예요. 사실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어떻게 바로미터 봤냐면 장동혁 대표가 진짜 이재명 대표랑 한번 붙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 재판 정지된 거 제기해라. 네. 이렇게 오.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 얘기 왜 안 나옵니까?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네요. 네. 예. 2심 뭐 하냐 도대체. 네, 네. 네. 대법원 지금 뭐 하냐. 법상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재판은 진행해야지. 어거지로 국민의힘이 썼던 주장 있잖아요. 네, 선거 늘 때. 했던. 네. 네. 장동혁 그거 더 잘 알아요. 네. 그 얘기 안 하고 지금 신변잡기 얘기하고 온 거예요. 예. 요거는 일종의 도배 벽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런데 이러면은 국민의힘 극렬 지지자 전한길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태도는 부드러웠는데 내용은 매서웠다라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너 뭐 재판 재개해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다만 내용만 보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조지아주 사태 어디 된 거야? 너 외교 잘하고 왔다더니 잘한 거 맞아?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쵸. 처음에 예. 취지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거북 특검 야당 죽이게 하는 거다. 이거 멈춰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정부조직법 그거 잘못됐다라는 얘기 그냥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달래기 위한 얘기도 하고 이재명 공격하기 위한 얘기도 하고 그 본인 몸집 불리기 위한 얘기도 그 딱 중간에서 잘 선을 타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얘기는 다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저는 좀 재밌었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다라는 그렇죠. 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예. 그렇죠. 처음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장동혁 대표랑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자 이렇게 손을 가리킵니다. 자 정청래랑 악수해라.
살짝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하죠. 저렇게 예. 저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예. 하고 악수 난 좀 하고. 다음에 아 보기 좋네요 네.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져가니까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말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더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함으로써 이게 더 약해졌죠. 사실 그렇죠. 발언의 수위가. 네, 그렇죠.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그래도 좀 세게 얘기하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농담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뭐 더 세게 할 줄 알았는데라고 하면서 이 발언의 수위가 좀 약해진 느낌이 그렇죠. 그냥 저절로 예.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노련하게 잘 이걸 풀었다. 예. 그리고 본인은 중재자 역할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렇죠. 위치를 딱 자리 네. 잡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모니 메이커. 하모니 메이커. 네. 하모니 메이커인데 야, 우리 정청래 대표 저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제 저는 제가 이렇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쓴 회담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 딱 들어가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판을 깝니다. 아우 그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텔레비에서만 봤는데 인상들이 너무 좋으셔. 잘하네. 인상이 이렇게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판을 밑자락을 까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원래 발언은 여당이 먼저 하잖아요. 근데 발언을 야당 야당한테 먼저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야당 발언 끝나고 여당 발언 끝난 다음에 또 대통령 줬죠. 발언하고 한 번 더 하라고. 네, 장동혁 대표한테.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때는 살짝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바로 협치다. 뭐 이러면서 그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배려하고 그쵸.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돌아가는 길에 장동혁 대표 일행이 씁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아량이라 그래야 돼? 도량이라 관용 관용을 100% 본 적이 없어요. 대풍을 받고 왔죠. 그렇죠. 예, 그럼 민망하거든요, 예,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진짜, 민망한 거야. 예, 그렇죠. 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사람이라면 각자 정치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솔직히 미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지금 처한 위치가 쉽지 않죠. 엉망진창이니까 그렇죠. 얘기를 못할 뿐이지 자기들도 정치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사하게. 그렇죠. 그 예. 장동혁 대표는 저도 좀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극우 노선을 타서 대표가 됐지만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 씁쓸함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저분 사실 내일 당장 민주당 입당해도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무방한 사람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을 잘못했어요. 예. 조국혁신당도 입당할 수 있다. 안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오고. 예. 잘못했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사태를 제가 예고를 못했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예. 조국시다가 안 간다. 예, 진보당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장동혁. 예. 권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안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그 여야정이 어떻게 될 거냐.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보기에는 그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내란만 하더라도 오늘 방금 전에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 어떤 얘기 했냐면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단절하지 못하면 해산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 예. 갑자기 그다음에 정신 차렸나요? 정청래 대표 오늘 세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대 개혁은 비정상을 고치는 것이다. 여기서 3대 개혁은 검찰, 사법, 언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임무를 미루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그 오찬회동에서 얘기했던 맥락과 고스란히 맞닿아 있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협치 불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방금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을 또 곱씹어 보면은 네. 그럼 약간 좀 내어주겠다라는 뜻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자, 우리 이제 내란 세력 우리끼리 내부에서 또 갈라보자. 누가 내란 세력인지 아닌지. 오. 이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 들고. 네.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 중간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오른쪽, 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에 있잖아요. 그 중간으로 오고 있다라는 생각 들고 그 이제 덧입혀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인터뷰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번에 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것도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본인을 당 대표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극우 소위 말해서 되게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네. 어떻게 받아들여? 너 한동훈 친한데 따까리였잖아. 또 요런 식의 비판을 받아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 색깔 뭐야? 정확하게 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띄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게 제일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본인의 어떤 계속 위치가 흔들흔들하니까 확실해 해. 이번에 확실히 한 거죠. 네. 그 한동훈이 저를 최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정치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들을 말 있다면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또 라디오 방송에서 했네요. 근데 여튼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협치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지 이 내란 종식의 길은 확실한데 여기에서 지금 내란을 대충 뭉개고 덮고 가자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받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뜻이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이러다가 내란 때문에 정당 해산 심판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더 세게 얘기를 했네요. 그 길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청래 대표 지금 오늘 교수단체 연설 보면 이 내란 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네. 대상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 이게 어느 정도 예고를 한 거예요. 어차피 단절을 못해요. 이 사람들? 예, 단절을 못합니다. 단절 못하고 이거는 약간 그 언더찐윤 그러니까 이 당에 있는 국민의힘의 이제 당 내부의 실제 실권자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언더찐윤들이 지금 요새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누굽니까? 언더찐윤 핵심 3인방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언더찐윤 대표적인 네. 제가 이제 취재한테 들은 네. 거 넘버원 윤재옥 예. 대구에 대구 윤재옥. 윤재옥. 넘버원. 그리고, 넘버 투 박성민 언더찐윤. 언더찐윤. 넘버 3.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원래 뭐 대구나 경북 쪽에 뭐 추경호이기도 했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도 좀 타깃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윤재옥, 박성민 원래 이철규 뭐 이렇게 됐었는데 수사 대상에 올라와 버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윤재옥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실제 대구 쪽에 물어보면 지금 어느 행보에도 나오지 않잖아요. 왜냐?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취재원들 하는 말이 이제 대구 쪽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장동혁을 카케무사로 세워놓고 장동혁 보고 알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설거지하고 사라지라 이 소리예요 지금. 장동혁을 카게무사로 세워놓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설거지하고 사라져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년 장동혁은 카게무사다. 내년 지방선거를 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겉으로 이긴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이긴다 생각하잖아요. 정치하면 안 돼. 다 아는 거예요. 이번은 이제 패전해야 되는데 패전 투수를 누구로 올릴까? 장동혁은 패전 투수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올려준 거예요 지금. 올려주고 유튜버들 전환기 이런 사람들 택도 없습니다. 없어요? 언더찐 받아주지 않아요. 지금은 언더찐유는 그러면 진정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뭐예요? 다음 총선이죠. 다음 총선. 그래서 이 다음 내년 지선이 끝나고 나면 보시면 시기상 이제 2028년이 총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은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2026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당 대표 임기 보통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지선 때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참패하고 그 참패의 기준은 부산시장이 될 거예요. 부산시장. 어차피 또 대구시장 이런 거는 어차피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질 수 있죠.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의 참패의 기준으로 따지면 맨날 참패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서울 경기시사는 당내에서도 질 수 있다. 이거는 당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어요. 근데 부산을 내주게 되면 얘기 다릅니다. 부산시장 내주는 순간에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책임론이 나오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질 확률이 높고 당내에서 언더찐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하죠. 진다. 그러면
질 때 패전 투수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안 돼. 누구를 마운드에 세워서 개망신을 줄까? 네. 망신 나고 네가 내려가라. 네. 이걸 지금 장동혁한테 맡겼고 내년에 참패하고 6월에 내려가잖아요. 전당대 열립니다. 바로. 예, 바로 전당대회가 나면 약간 비대위 체제하고 이제 겨울에 열릴 건데 그때가 진짜 찐 싸움이죠. 찐 싸움이다. 예, 왜냐 총선 공천권이 걸렸으니까. 그렇군요. 그때 아마 등장할 겁니다. 누가요? 윤재욱 비롯해서 그때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가능성 있죠. 취재하는 말이 딱 단계죠. 본인이 이제 네임드는 아니니까 또 누군가를 세우는 거야. 네임드에 누군가를 세우거나 아니면 본인 세력을 움직여서 자기가 직접 움직이거나 할 건데 아무튼 자기가 직접 움직이기 약할 때는 누굴 데려와서 세워서 그 사람으로 대리전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우리 박형광 기자는 이쪽 전문가시니까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 이 사람들 막 끌어안고 난리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앙숙처럼 있던 안철수와 이준석이 다시 만나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것도 소위 얘기하면 개혁 보수 이런 블럭을 좀 형성하고 대척점에 설까요? 언더진윤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의 내용이? 여기 또 한동훈은 또 어떻게 할지. 예. 아니 뭐 그게 사실은 뭐 뭉친다고 뭉쳐봐야 어떤 간판을 내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준석 의원이 급하긴 급한가 봐요. 요새 급하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을 잘 아는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는 예. 야 원래 한 번도 그 연대 얘기를 한 적도 없는 애가 연대 얘기를 한다. 급하다 급해. 급하다 급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준석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처벌받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아무리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계속 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완전히 결정이 나겠지만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그 네임드 그 인지도가 정말 무시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은 계속 갈 건데 이 세력이 얼마나 붙을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붙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다음 총선은 이준석 의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아마 그 지역에서- 동탄에서는 못 나오지 싶어요. 동탄에서는 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동탄에서는 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뭐 대구나 이런 데로 갈까요? 상계동도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을 하겠죠. 또 네.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돌려보겠죠. 전국에. 명태균이 있나 명태균이 들어갔는데 명 선생님. 명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개혁 보수들이 설 땅이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극으로 달려가면서 완전히 이제 보수의 그 토대가 괴멸적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준석의 지난 대선 발언을 잊을 국민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개혁 보수의 어떤 포지션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더진윤의 명을 받아 당의 존립을 시켜라. 그래서 그 완전 오른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가운데로 왼쪽도 좀 쳐내고 있고 그래서 네. 계속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저는 계속 국민의힘으로 다 흡수될 거다. 다.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저렇게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다 합쳐가지고 뭐 당명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죠. 또 개혁 주자 세워가지고 네. 마치 자신들이 중도였던 것처럼. 네. 근데 그럴 거면 장동혁 같은 사람이 카게무사로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사람 더 키워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동혁 그러니까 이 언더진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장동혁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네, 장동혁 예를 들면 대표한테는 본질이 뭔지. 이거 고기를 주면 문다. 아. 네, 이런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네. 지금 뭐 A 던졌다, B 던졌다, C 던졌다 이렇게 각 재료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이거 하면 한다. 왜냐하면 저걸 줘도 그 한치 앞에 이런 한낱 권력 때문에 자기 네. 소신을 안 바꾸는 정치인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차피 표변한 거 이번에 한 번 변해봐 해서 주고 격을 세워주고 지금 대표로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화양연화죠 지금 이 시기가. 조직이 그렇군요. 없어요, 조직이. 네. 자, 10시 30분에 나온 보도가 있어서 이거부터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이 11일 비대위원장 선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에 비공개 의총을 마친 서왕진 원내대표가 방금 전 기자들하고 만나서 비대위 구성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당원에 규정된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을 결정했고 오는 11일 내일 모레네요. 11일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열리는 날인데 그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후보군으로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외부 인사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네. 내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외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 인사. 네. 지금 저기 그 강원도 도당위원장께서 그 외부 인사로 해야 된다. 네. 조국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제 그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한들 사실 내부에서 하면 네. 조국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그렇게 볼 수가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누군가가 하면은 도로 조국의 의지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조국은 지금 뭔가 그래도 좀 반성하고 자숙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또 다시 그 뒤에서 영향력을 뻗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요 사안이 네. 당분간은. 네, 당분간. 조국혁신당 쪽에다가 이제 여러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슬픈 예감 들리지 않는다고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들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고언으로 사람들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지금 역설적인데 언더증인한테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의 ABC를 모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고 나쁜 집단은 맞는데 지금 보세요. 장동영 세워가지고 살짝 빠져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그 다음 수까지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정치가 그런 거예요. 정무적인 판단이란 거는 진심도 중요하지만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럼요. 여기는 진심도 진심의 문제이기도 한데 기술도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소나기를 피하는 기술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면 차라리 아예 진심으로 대하든가. 지금 빨리 기술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파격적인데 예를 들었어요. 예. 여기 비대위원장 오잖아요. 한동훈 예를 들면 요 정도 파격 이정주를 보냅시다. 네. 그러니까 조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네. 저는 대척점은 아니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정도의 파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파격적인 인사가 와야 네, 된다. 외부 인사 중에서 예. 조국을 비판했던. 한동훈 예. 특검법 언제 하나요?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갑자기 마리왕뚜아네트 얘기했던 그 누구죠? 저기 그 참여연대 김경률 막 이런 사람들. 네. 근데 조국당 사람들이 이거 받겠습니까? 못 봤죠. 예.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건데 김경률 그 회계사는 이제 부적절하다 쳐도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을 줘야 된다는 거죠. 파격을 줘야 된다. 이런 사람을 데려와? 네. 이런 느낌. 네. 그럼 한번 지켜보자. 네. 할수 이걸 있을 정도로. 너네가 할 수 있다고? 이걸 너네가 스스로에게 이런 정말 독배를 마시면서까지도 스스로 개혁을 한다고? 그래 한번 조국당 지켜볼게. 네. 이런 사람이 와야 돼요. 네. 인사가 메시지거든요. 예, 댓글에 지금 두 기자가 꼴값 하나 이렇게 댓글에 달리네요. 받을 생각 1도 없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은 좀 점점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든 거죠. 파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죠. 파격이 필요하다. 굉장히 예상을 깨는 새로운 파격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성비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랜 시일 동안 간과하거나 좀 방치해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자회견하고 떠났는데 강미정 대변인 같은 사람이 다시 조국혁신당에 돌아와야 그렇죠. 그 당의 어떤 새롭게 출발하는 진정성의 뭐 그 표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경환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조국혁신당을 둘러싼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말들이 좀 있겠죠. 근데 뭐 조국 이렇게 사실 뭐 약간 기자들이 좀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 집단이긴 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느냐라는 분위기가 많죠. 네, 사실 그리고 저도 당직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 배가 침몰하고 있다.
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걸 그래서 누가 어떤 방향으로 좀 건져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태는 네. 그 장인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가 참담하냐면 이 정치를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분들이 객관적으로 저희가 취재해보고 이제 입장문 들어보고 저도 이제 요 근래 이제 목요일부터 전화를 쭉 해봤어요.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정치의 셈법이 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과를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도 똑같은데 송원석이 뭐 발길질 해가지고 당직자한테 네.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네. 그거 그때 당원 징계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가 머리가 좋냐면 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요게 탈당 정도인가 당원권 정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는 당원권 정지 한 1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탈당시켜요. 한 겹을 더 줘야 된다니까. 네. 내가 3을 바랄 때는 10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 반성하네. 네. 이게 정치 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일 대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의문의 1패가 조국 대표고 네. 진짜 최종 승자는 누구냐면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네, 사실 최강욱 전 의원 있잖아요. 네. 이거 하루 더 버텼잖아요. 탈당 제명됐어요 이거. 왜냐하면 2차 가해가 가장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네. 예,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최강욱 전 대표 만약에 경찰 수사에서 유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 뭐 이게 죽고 사는 일이 하잖아요. 일단 이런 성비위 사건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엄청 큰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 못한 건 자기가 잘 알지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조국당에서 현재 당 자체적으로 윤리감찰단 돌려가지고 외부로 폼해서 지금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 한 명은 제명시켰잖아요. 그럼 최강욱 전 의원은 그 사태를 봤을 때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셔야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 윤리감찰단이 그런 징계 내렸잖아요. 네. 예, 그럼 당부터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외부인이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실의 이런 거는 사실관계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게 요게 보통 3차 가해 하나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해서 피해자 반이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수사를 하거나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을 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도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정하고 그런 리피티드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통상에.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가장 그 어떤 현안보다 가장 먼저 이 사안을 다뤘어야 됐는데 너무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사건을 질질 끈 그게 문제였다라는 비판으로도 들립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길 씨가 허언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먹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이제 극우하고의 극우 한미 극우연대 이걸 이제 한겨레에서도 시리즈 보도를 하고 있던데.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폼페이오가 본인 그 SNS에 한학자 수사를 그쵸. 가지고 종교자유 침해라는 비판 기사를 그 글을 게시를 했어요. 올렸죠. 도대체 폼페이오까지 돈을 줬나? 라는 생각이 들 그 정도입니다. 로비가 합법이니까 네. 엄청나죠. 그죠. 근데 네. 저게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저 흐름을 잘 보면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정상회담 때 트럼프 SNS 즈음에서 네. 그 워싱턴 타임즈 통일교 거잖아요. 네. 예, 거기에 뉴트 깅리치라고 예전에 미 깅그리치. 공화당 예. 예, 연방 하원 의원, 예. 하원 의장까지 했어요. 하원 의장 했어요. 예, 클린턴하고 이제 대척점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깅그리치. 예, 깅리치 전 의장이 기고문 올려서 거기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교회 압수수색 하는데 당원 명부 막 맞춰보고 통일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설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 전에 뭐 밀리터리 베이스 뭐 기지 공격하고 한국에서 뭐 교회 이런 거 지금 탄압하고 있다 했잖아요. 철치. 네. 그 철치가 통일교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 깅그리치, 저기 지금 폼페이오까지 이어지는 연장선상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제가 미국 쪽 취재를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솔직히 통일교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좀 영향력을. 그렇게 하죠. 맞아요. 네, 예. 여기가 본산인데 네. 일종의 이제 K 종교 뭐 농담으로 하자면 여기서는 찬밥 배우 하는데 밖에서는 장난 아닙니다. 네. 일본 보세요, 일본. 네, 일본 K 종교로. 자민당이 막 흔들리잖아요. 네. 일본에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리고 아니 자금도. 제가 1991년 1월 달에 폴란드를 갔었어요. 학생 신분에. 91년요? 1991년. 1991년. 박 기자님 태어났나요? 91년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있었네요.
그때 갔을 때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에 통일교 학생들이 있었어요. 통일교. 통일교도 학생들이 나왔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영향력이 엄청 세고 지금 미 정계에 원래 이제 미국은 로비스트의 나라기 때문에 로비스트법이 합법이잖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연방 뭐 상원은 하원의원에게 자금을 주고 정치자금 수포백으로 주고 신고만 하면 돼요, 회계만. 네. 예, 나는 이런 거 좀 해달라 하면 메시지 내줍니다. 폼페이오 얼마 받았는지 좀 확인 좀 해보면 좋겠는데 통일교한테. 로비는 공개가 되니까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확인 좀 알 수 있죠. 해보면 예. 기자들이 취재해서 좀 보도하면 확실한 좋겠습니다. 거는 얼마 받았나 궁금하네. 오광수 수석보다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야, 오광수 진짜.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게 극우 보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극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치와 종교와 연결되어서 의롭지 않은 불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대한 언론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다종다기한 이슈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힘드네. 시작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쵸, 조국혁신당으로 끝내려니까 아유 눈앞이 캄캄합니다.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쉽지 뭔가 않습니다. 오늘 수미상관인데요. 그러네. 김어준 조국혁신당으로 마무리. 뭔가 너무 수미상관에. 우리 오늘 작가님 원고를 왜 이렇게 써주신 건지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잘 준비해서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